66년도에 수산지 국가공무원으로 합격을 해가지고 수산청이 66년에 생겼어요. 그래서 수산청이 66년에 들어왔는데 완도수산고등학교 어업과를 졸업을 해가지고 제가 어선 선장 면허를 66년에 졸업할 때 땄는데 자동차 운전 면허는 70년도에 땄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래서 완도수산고등학교가 지금 마이스터 고등학교가 돼가지고 거기가 전액 국비로 거기 학교 해양수산부에서 교육부에서 관리를 안 하고 해양수산부에서 관리를 해가지고 졸업하자마자 전 학생들 한 180명 정도 한 학년이 졸업하자 100% 취업을 하고 있는 그런 학교인데 엊그제 우리가 그 업지도선 그 납북 사건 그 애가 저는 66년에 완도수산고등학교 13회인데 그게 93년에 40에 저 후배예요. 그런데 납북이 그게 사실이 아니다는 것을 지난번에 서울대학교에서 제가 발표를 했어요. 그랬는데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엄청 이번 정기국회도 넘어가 버리고 있는 이런 슬픈 이런 사연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 이 해양 수산 정책이 엉망이라는 것. 그래서 세월호 사건 나가지고도 지금 그게 또 다시 이번에 특별법으로 하고 있는 이런 거거든요. 어쨌든 이제 다시 돌아가서 제가 66년 수산청에 있으면서 제가 1년 동안 지도선을 타다가 서울에 올라가가지고 업무를 뭘 봤느냐 그러면은 원양하고 수출 업무를 봤어요. 수산청에. 그래서 65년에 한일 국교 정상화 했는데 66년에 농림부 수산국을 수산청으로 만드는 것이 수출 1위가 그때 수산물, 수출 2위가 서울 통상의 가발, 3위가 동명목계였어요. 그래서 수산청에 66년부터 80년까지 제가 근무를 하다가 지금 해양교통안전관리공단에 그쪽으로 가서 거기서 10년 동안 있으면서 중앙대학교에서 금융회계로 학사, 석사, 박사를 해가지고 91년에 전주대학교에 2004년 동안 있다가 중앙대에 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정년을 했는데 그래서 공무원 생활을 15년, 공기업에 10년, 25년 동안 있으면서 이제 교수를 10년 학사, 석사, 박사를 해가지고 이제 교수를 한 30년을 했는데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산업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초창기에서부터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이제 보고 느끼고 그랬기 때문에 학회에서 제가 이제 여러 학회에 참여를 해가지고 하고 있어요. 발표 순서는 한국의 방역 문제가 무엇이고 코로나19 확산 전망과 대응 또 문재인 정부가 7월 14일 날 소득 주도 성장이 안 되니까 포괄적인 주도 성장으로 했다가 그것도 안 되니까 한국판 뉴딜 정책을 7월 14일 날 발표했는데 그것이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냐 하는 것에서부터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코로나 이후에 우리 무역 통상에 관련되어 있는 것이 이거는 위기일 건가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거에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건가 그러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거. 마지막으로는 이거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무역통상 오늘도 그 무역 거기에서 무역학과 졸업생들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어떤 교과 과정 그런 얘기를 했는데 무역학과 졸업생들이 인재를 어떻게 가르쳐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순서로 시간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당면 문제는 코로나가 발생하기 이전에 당면도의 우리나라 GDP 성장률이 3%였어요. 세계 경제 성장률이 작년에 한 3.1%였어요. 그런데 2020년에 세계 경제 전망이 코로나가 발생하기 이전에는 세계 경제 성장을 3%, 우리나라도 한 3% 정도 예측을 했는데 1월 20일 날 서울대에서 우리가 코로나가 발생을 해서 서울대 병원에 발생을 한 이후에 그것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돼 가가지고 5월 4일 날
IMF에서 세계 경제 전망을 다시 했는데 세계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5.2%, 미국은 마이너스 6.2%, EU는 6.3%, 중국이 8, 9% 하던 것은 1%, 우리나라는 금년에 마이너스 2.9%를 할 것이라고 예측을 했는데 이 예측은 1930년대 미국 공황이 있을 때보다도 또 우리나라가 97년에 IMF를 겪었을 때보다도 또 2007년에 미국의 불황 또 EU의 2008년 불황 때부터 어느 때보다도 더 어려운 상황이다.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옛날에 우리 역사를 그 서기를 이르게 할 때 BC, AD, BC로 나누는데 코로나 전후와 before COVID-19, after COVID-19 이렇게 팬데믹으로 공황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이것을 극복을 하려고 그러면은 과거에 하는 경제 정책으로서는 통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 전 세계의 경제 전문가들이 전망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나라의 문제점은 저출산에 관한 문제. OECD 38개국 중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1명도 아니 0.9이다. 60, 70만 명을 낳아야 하는데 작년에 30만 3천 명을 낳아가지고 이것이 우리 교육정책이나 산업정책, 노동정책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강조를 하지만 150조를 투입했는데 전혀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고 또 더구나 이제 코비드 이후에는 더 안 낳겠다는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우리가 노동의 문제,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하는 거 이거 첫 번째 문제다. 두 번째, 이 정부의 문제점. 문재인 정부가 경제정책으로 2017년에 취임하자마자 뭐라는 소득주도 성장,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최저임금제, 주 52주간 했는데 3년이 지나가도 전혀 성과가 안 줄어들고 일자리 창출은 10년 이후보다 더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내놓은 것이 포괄적 주도 성장이다. 포괄적인 내용이 없어요. 내용이 없으니까 그것도 1년 지나더니 금년 7월 14일 날 내놓은 것이 한국판 뉴딜 정책을 내놨다. 이것이 올바른 정책인가 하는 문제점. 또 하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에서 회계 투명성이 2018년에 63개국에서 63이다. IMD에서 나오는 거예요. 2019년에 63개국에서 62에 네팔만도 못한다. 회계 투명성으로 인해 가지고 노무현 대통령은 자살하고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이 정부가 끝나면은 이게 성한 사람이 있을지 봐야 한다. 왜? 다 이 부정부패로 했기 때문에 영실공이 우리가 수출의 6위, OECD 국가에서 우리가 10위권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런 분야에서 아주 개발국가보다 네팔만도 못하다.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가 문제가 있다 하는 거. 이런 것을 이제 전반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우리나라 사회가 발전하는 과정들, 우리가 건국에서부터 산업화에서 민주화, 정보화까지 잘해왔어요. 66년에서부터 80년까지 김대중 IMF를 거친 우리가 김대중 대통령까지는 잘해왔다고. 그 이후에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이 과거에 열심히 해놓던 것들을 지금 까먹고 있다. 왜? 정치가 제대로 바른 정치를 하지 않고 좌파 정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봐보면은 그래서 계속적으로 우리나라 성장이 저성장으로 고도 성장에서 저성장으로 이렇게 성장률이 낮기 때문에 대학교 졸업생들이 취업이 안 되고 있다. 97년까지는 우리가 대학 진학률이 한 40% 미만이었어요. 김영삼 정부 들어와가지고 대학문을 열어가가지고 지금 최근에 82%까지 올라가가지고 전 세계에서 대학 진학률이 제일 높다. 작년에 79%라고 그러지만 대학 진학률이 높은데 8, 9% 성장일 때는 97년까지는 100% 대학 졸업생이 취업을 했는데
IMF를 맞은 97년에 3% 성장을 하니까 우리 졸업생들이 반절도 취업을 못해. 스카이 대학을 해도 지금 취업이 안 된다. 무역학과를 나오면 100% 취업이 됐는데 무역학과 나와봐야 취업이 안 된다 하는 이런 문제는 여기가 한강의 기적을 지속할 것인가 말 것인가. 우리가 60년대부터 열심히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산업화 정책을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았지만 민주화는 어렵지만 산업화 정책을 제대로 8~9% 성장을 해가지고 1995년에 우리가 OECD 가입을 하고 1988년에는 우리가 올림픽을 하고 2000년에는 우리가 2002년에는 월드컵 우리 4강을 했던 이런 뚜렷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런 나라를 지도자들이 엉망진창으로 해가가지고 이게 경제 성장률을 아까도 얘기한 분까지 김대중 대통령까지 잘해왔던 걸 지금 3% 저성장에다가 그것보다 이제 마이너스로 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것을 우리나라 국민이 명실공히 전 세계에서 IQ가 제일 좋고 우리가 어려움을 극복해가지고 일제 36년에도 안 없어지고 우리가 이런 나라가 이게 정치인들이 잘해야 한다. 우리 국민들이 올바른 그런 근면하고 성실하고 능력이 있는 이런 것들을 지도자들이 잘해서 노블리스 오브리제 이런 정책을 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사회의 모든 분야의 지도층들이 정말 설선수범하는 노블리스 오브리제의 그런 정신을 스스로 지켜야 한다 하는 얘기.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한국의 2050 클럽에 2012년 6월 23일 날 진입을 했는데 2050 클럽이라는 게 뭐냐? 1인당 GNP가 2만 불이면서 인구가 5천만이 되는 것을 2050 클럽이라고 그래요. 우리나라는 2012년에 6월 23일에 우리가 5천만이 들어가가지고 2050 클럽에 진입했는데 2050 클럽에 진입하는 나라들은 일본이 87년, 미국이 88년, 프랑스, 이탈리아가 90년, 독일이 91년, 영국이 96년 이후에 우리가 7번째로 2050 클럽에 진입을 했다. 2050 클럽에 진입하는 나라는 3, 4년 안에 3만 불 소득으로 올라가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2050 클럽에 진입하는 이런 나라들은 세계 경제가 아무리 호황이니 불황이니 이렇게 해도 내수 기반이 5천만 명 이상이 되기 때문에 이걸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영시국이 국가 경쟁력을 얘기를 할 때 이 G7은 아주 다른 나라보다도 유능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동양에서 일본 다음으로 뛰어있다는 것이 대단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논문을 발표를 할 때마다 항상 이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는 명시국이 7위에 능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다. 이번에 우한으로 인해 가지고 세계 경제가 마이너스로 다 돌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1월달에 작년에 우리가 1월달에 1.3% 2019년 12월달에 4분기에 1.3% 1월달에 마이너스 1.3% 2월달에 마이너스 3.2% 왔지만 그 이후에 우리가 경제 지표로 봐가지고 1.9%로 해가지고 다른 나라는 다 마이너스인데 우리는 이런 능력을 아예 지금 코로나 상태에서도 하고 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증권시장이 생기고 난 이래 2,700을 찍었다. 2,700으로. 이거 코로나 다른 나라는 어렵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치만 잘하면 우리 국민들은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하는 얘기. 우리나라의 일자리 예산을 2020년 들어가가지고 역대 25억을 우리가 일자리 창출을 하는데 했는데 이게 전혀 효과가 먹혀 들어가지 않고 있다. 능력을 갖추는 그런 일자리를 가지고 돈을 나눠줘서 쓰는 이런 건 안 된다.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대학생 아르바이트 갔다가 했는데 아르바이트라는 거 동사무소는 어디다 갖다 놓고 복사기나 하라고 그러니까 이거 안 된다. 그 사람들이 취업을 할 수 있는 기술을 가르쳐야 하는데 학교가 뭐고 돈 나눠주게 지금 연연하고 있어서 이 정부가 문제다 하는 얘기예요. 그와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지표들
그런데 또 하나 우리나라가 앞으로 인구가 5천만이 되고 남북이 통일되면 8천만이 되는데 우리나라 먹거리에 관련되어 있는 건 전 세계가 앞으로는 코로나로 인해서도 그렇고 앞으로는 먹거리를 육지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나 축산물로는 어렵다. 그것을 바다에서 해야 한다고 엘빈 토플러가 1980년도에 제3의 물결의 책에서 이 얘기를 할 때 21세기 10대 주요 사업에서 첫째는 전자 컴퓨터 ICT 산업, 두 번째 인공위성 우주 산업, 세 번째 수산 양식 해양에서 찾아야 한다. 네 번째 바이오 산업을 얘기를 하면서 식량 문제는 바다에서 찾아야 한다. 양식 산업으로 해가지고 해야 한다고 그렇게 미래학자가 예측을 했어요. 그 다음에 피터 드루커가 사회생태학자인 피터 드루커가 경영학자이면서 하는 얘기가 세계 인구가 급속적으로 늘어나는데 이것이 농수산물을 육지에서는 어렵다. 21세기 인터넷보다 중요한 것이 수산 양식에 투자하는 것이라고 여기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윌리엄 하랄도 2009년에는 스마트폰인 2011년에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2014년은 우주여행, 2018년에는 수산 양식이 주 사업으로 육성을 해야 할 것이다. 2021년에 인공장기를 만들어내는 기술이 발전을 하더라도 먹거리에 해는 것을 육지에서보다 바다에서 찾아야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이 정부는 IT나 이런 엉뚱한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 세계 인구 증가가 지금은 75억인데 먹기를 못해가지고 죽는 인구가 7억, 기아 인구가 8억이다. 앞으로 5, 6년 되면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12억이 100억이 됐을 때 12억이 먹지 못해 죽는 사람이 많은데 이것은 육지나 육상에서 나는 농산물이나 축산물로는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바다에서 이걸 찾아야 한다. 우리가 ICT 얘기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진짜로 삼면이 이 바다에 관련되어 있는 이런 정책을 펴야 하는데 해양수산부가 할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이런 농업에 관련되어 있는 것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하는 것이 이 정부의 문제점이다.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것 수산물 부족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 이런 것 쭉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 시간이 없으니까 코로나에 관련되어 있는 얘기는 우리나라가 문을 열고 대만같이 사람 못 들어가게 해가지고 대만은 하나도 안 생겨. 그런 거 육상에서 들어오는 거 막아버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는 국내나 뭐나 그건 올바른 정책이라고 할 수가 없다. 우리나라는 민주적으로 하면서 우리 항공이나 무역에서 오고 가는 사람들 잘 관리를 해가지고 초창기에 우리가 대구에서 사건 났을 때 신천지 사건 났을 때 추적을 잘 해가지고 잘 하더니 요즘 지금 거꾸로 신천지 그때 발생하는 것보다 더 많아가지고 지금 하루에 1000명씩 나와가지고 1단계, 2.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를 하느냐 마느냐 하고 있다. 이것이 우리가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만들었지만 질병관리 그것을 그만큼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은 전문가가 중심이 돼가지고 컨트롤 타워를 했더니 거기가 정부가 정책이 끼어가가지고 질병관리본부 청장이 2주 전에 우리나라 1000명이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2.5단계로 3단계로 그렇게 강력하게 해야 한다. 그런데 이것을 하게 되면 국민들이나 뭐나 미치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걸 머뭇머뭇 하다가 지금은 1000명이 이렇게 돼버린다. 이게 전문가가 그 분야에 대한 컨트롤 타워를 하게끔 해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미스를 가져오고 있다 하는 얘기.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거 그랬는데 조금 전에 얘기하는 거였고 토마스 프리드만이 이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이 얘기가 4월달 얘기예요. 한국이 다른 나라는 막 벌어지고 미국이나 유럽이나 막 확산되는데 한국이 문을 열고 있으면서도 아주 하나 뭔 발생하면 끝까지 추적을 해가지고 잘해왔어요. 그래서 한국을 이게 코비드
정책의 방역에 관한 폐방역이라고 그래가지고 한국이 제일 잘하고 있다. 한국은 역시 머리도 좋고 우리가 테크놀로지 기술, ICT 기술이나 또는 민주적인 방법에 의해서 대통령을 매년 갈아치우는 이런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것을 방역을 잘했다. 한국은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큰 선진국이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들어와 가지고 어떻게 돼 있느냐 하는 얘기. 코로나에 관련되어 있는 것을 아까도 얘기를 했어요. 소득주도 성장하다 안 되니까 포괄적 주도 성장을 내놨다가 그것도 안 되니까 7월 3일 날 느닷없이 한국판 누딜 정책을 내야 돼. 누딜 정책이 도대체 뭐냐 하는 얘기. 누딜 정책이라는 건 미국에서 1930년대 루즈벨트가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월급 주면서 먹고 사는 것을 근본적인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했는데 1930년대 뉴딜 정책이 10년 동안 그런 정책을 했지만 그것이 정책적으로 미국에서 실패한 정책이다. 경제정책에 도움이 안 됐다 하는 얘기예요. 그런 정책을 느닷없이 문재인 대통령이 뉴딜 정책을 내놨는데 뉴딜 정책이라는 실패된 정책을 전문가의 소위도 없이 이런 정책을 갖다 내놓아가지고 해놓은 것들이 문제다. 누딜 정책을 하려고 그러면 누딜 정책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첫째, 사람이 해야 하기 때문에 사람이 먼저 변해야 한다. 혁신을 해야 한다. 그래야 하는데, 그래서 휴면 뉴딜,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ICT와 관련되어 있는 디지털 뉴딜, 또 그린 뉴딜과 에너지 정책과 관련되어 있는 그린 뉴딜 정책에서 우리나라가 잘못되어 있는 거, 핵 에너지를 사용을 해가지고 전 세계에서 제조업이 강한 것은 전기료가 다른 나라보다 싸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만큼 했는데 모든 것을 광캐블이니 뭐니 대체 에너지로 한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엉망진창으로 해가지고 전기료가 지금 올라가게 만드는 이런 정책. 몇 년 동부터 전기료 올린다고 지금 어제 신문에서 나온 거죠. 이런 정책이 국민이 원하는, 전문가가 원하는 정책을 하지 않는 것이 우리나라의 문제다 하는 얘기. 이런 뉴딜 정책을 하려고 그러면은 이거 재정을 확대하고 이런 정책을 하려고 하면은 그것이 그 과학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쭉 설명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제대로 전문가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정책을 만들어내놔야지 인기응변적으로 그렇게 이리 피해가고 저리 피하고 하는 식으로 해서는 그런 정책은 안 된다 하는 얘기요. 이런 뉴딜 정책을 과학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여기에 쭉 얘기를 해나왔어요. 문재인 정부의 한국판 뉴딜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정부가 지난 7월 14일 날 발표한 한국판 뉴딜 정책은 대통령 발표만 있고 그 내용이 경기 침체를 저성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방법론이 결여되어 있다. 3년 동안 160조를 투입을 해가지고 일자리 창출 60만 명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게 어디서 돈을 어떻게 하고 어떤 방법으로 뭘 어떻게 해야 하는 이런 방법이 없이 만들어 놓은 그 정책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전문가들이나 모든 사람이 이 뉴딜 정책이 잘못되어 있다 하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에 관련되어 있는 무역통상 위기인가 기회인가? 통상의 지금 요새 무역 수출이 매일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도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그래도 수출이 잘하고 있어가지고 무역 흑자를 요새 최근에 무역 적자를 흑자로 하고 있는 것이 한국의 능력이다. 전통적인 무역 구조법이나 환경의 디지털 무역이나 인권 노동이나 뭐 이런 것들을 코비드에 사고 난 전후에 어떻게 변해야 할 것인가? 통상 이슈, 톱10, 변화의 요인, 코로나19에 발발했을 때, 디지털 산업과 과서가되고 바이든 정부가 출범했을 때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무역 정책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걸 여러분들. 우리 무역학회 오늘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올 줄 아는데 나보다 나는 금융 해결을 한 사람인데 여기에서 아이디어가 나와야 할 거 아니요. 무역학회가 슬프다.
바이든 행정부의 통상정책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바이든 통상정책 이런 얘기가 전혀 없어. 오늘 무역학회에서 이 중요한 시기에 바이든이 통상정책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트럼프에서 한 것과 바이든이 한 것이 뭐가 다른가 하는 게 분석돼 있어야 할 거 아니오. 바이든의 행정부의 각 통상정책이 각 주마다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린 딜 리그 이런 것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 디지털 천하 3분지계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미니 딜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끝나지나 왕자 게임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코로나 수입 규제를 싣고 있는데 이 여행의 수입과 수출입과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코로나19는 수입 규제를 싣고 이거 어떻게 변할 것인가, 각 영역마다. WTO는 지금 어떻게 변할 것인가? WTO에 대한 준비도 없어. 우리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들에 대한 결론과 시사점. 우리 무역학회가 뭘 가르치고 뭘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거, 지금 무역학회가 연구를 좀 해가지고 논문 나온 것이 나와야 할 거 아니요. 그거를 좀 해야 할 거 아니요. 학회가 행사를 위주로 한 학회가 돼가지고 논문 발표 5, 60페이지 하고는 5분 내로 10분 내로 끝내라고 하는 이런 학회가, 이거 학회 논문 발표하는 사람이 이주가 되는 학회가 돼야죠. 네. 아무것도 아니는 거죠. 그러게 엠피리컬 스터디 해가지고 나오는 그 정보 가지고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살 수 있어요? 좀 더 차원 높은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우리 무역업자, 수출입업자가 정말 공감할 수 있는 얘기를 해줘야 할 거 아니오. 그런 얘기를 여기서 학회에서 해줘야 무역 정책을 다루는 정부가 놀라고 그래야 하는데, 이런 소리 안 하니까 자기 멋대로요. 그냥 외교 정책이라든가 무역 정책이라든가 이거 지금 코비드 이후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맨날 무역협회 날 나와가지고 대통령 나와가지고 상의나 주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국가정책에 도움이 되는 그런 정책을 해줘야지. 행사를 위한 학회, 자기 폼되고 자기 실적만 얘기를 하는 정부, 그것에 퀄리피케이션이 있어도 정말로 바른 얘기를 할 수 있는 이런 학자들이 정말, 저는 그렇거든요. 이조 시대에 성균관의 역할을, 사관원의 역할을 교수들이 해야 한다고 봐요. 교수들이. 그런데 교수들이 그런 얘기 안 해. 연구를 깊이 안 해. 제가 하도 제가 76세예요. 이제 앞으로는 논문 이런 거 발표 안 하려고 그래요. 나는 무역학회 해가지고 무역학회하다 매년 논문을 쫓아다니면서 제주도고 어디고 쫓아다니면서 나는 실무를 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기를 바라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 교수들이 정말 노력을 해가가지고 무역계가 학회가 변해야 할 거 아니냐 하는 말로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